유동장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좌우 대칭인데 상하는 대칭 유지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상하로 받는 힘, 즉 리프트 폴스는 존재하고 드래그 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었고, 또한 그렇게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가 있을 때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란 거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서큘러 실린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돌리면 되는 거고, 끝이 뾰족한 2차원 물체 같은 경우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저절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뾰족한 끝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의 서큘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쿠타 컨디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경계층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경계층 같은 경우는 어떤 고체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유동이 존재를 할 때 레이놀드 수가 아무리 높아도 고체 경계면 근처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얇은 층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경계층이라고 하고, 경계층을 경계로 해서 그 안쪽은 비스코스 유동, 바깥쪽은 인비시드 유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그런 경계층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부터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까지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경계층의 유동이 터뷸런트인지 라미나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역시 레이놀드 수입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경계층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x는 경계층 시작하는 곳부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의 5승보다 작으면은 라미나 플로우고, 10의 5승보다 크면은 터뷸런트 플로우인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저게 딱 10의 5승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보다 작으면은 라미나고 크면은 터뷸런트 이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 정도 값을 중심으로 저거보다 많이 작으면 라미나, 저보다 많이 크면 터뷸런트, 저거 비슷하면 그때는 직접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원간에 대해서는 레이놀드 수가 2000을 중심으로 터뷸런트하고 라미나 플로우로 나뉘었지만은 경계층인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난류 유동의 특성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에서와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속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평판이고, 이 평판 위에 지금 경계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계층 안에서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당연히 벽면에서는 노슬리 컨디션을 만져야 속도가 0이겠죠.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경계층 바깥으로 생각을 해서 속도가 자유유동 속도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될 텐데, 이쪽에서는 u 인피니티라는 속도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 y에 비례해서 속도가 변하는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질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라미나 바운다리 레이어 내에서의 속도 분포라고 하면은 정성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터뷸런트 바운다리 레이어에서는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프리스트림 벨로시티를 갖는 또 다른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가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터뷸런트 플로우는 유체 입자가 활발히 섞인다 그랬죠. 믹싱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갖고, 즉 O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말칭하는 거에 비해서 터뷸런트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무질서한 운동들을 하면서 하루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유체 입자가 아래로 내려오면 위에 있는 유체 입자는
속도가 크죠. 다른 말로 키네틱 에너지가 크죠. 키네틱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키네틱 에너지를 까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미나 플로우다 라고 하면은 터뷸런트 플로우를 여기다 겹쳐서 그려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벽면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벽면에서의 속도의 구배가 터뷸런트 플로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를 대표해주는, 바운더리 레이어는 어떤 경계층이니까, 어떤 레이어니까 레이어의 두께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계층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경계층의 두께인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계층의 두께는 델타나 델타 99 내지는 델타 9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바운더리 레이어의 경계를 설명해주는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벽면에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의 거리가 y라고 한다면은, y가 델타인 지점에서, 즉 경계층에서 속도가 자유유동 속도, 즉 경계층 바깥의 속도의 99%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경계층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걸 100%로 안 보고 99%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속도가 0에서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구간은 경계층 내에서도 아주 안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경계층 근처로 가게 되면, 경계층의 경계 근처로 가게 되면 속도가 거의 안 변합니다. 그래서 99%의 속도를 가진 곳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100%의 속도를 가진 곳은 이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 사이에서는 속도 변화가 거의 없죠.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비스커스 이펙트도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경계층으로 포함을 할 것이냐, 포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의하기를 99%까지만 포함을 하면 충분히 밑에서 비스코스 이펙트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게 되면, 아니면 옛날 같은 교과서 같은 경우들은 델타 95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 95는 뭐냐면은 경계층의 두께를 자유유동 속도의 95% 속도가 나오는 지점까지를 경계층의 두께로 보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델타 99를 씁니다. 그래서 델타 99 섞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자유이동 속도의 99% 되는 지점까지의 두께를 경계층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경계층을 설명해주는 두께가 있어요. 델타 스타라고 이야기 보통 표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배제 두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뭘 얘기해 주냐 하면은 우리가 인비시드 유동을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벽면에서도 그렇고 벽면 바로 위에서도 그렇고 속도가 다 U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죠? 다 U 인피니티 속도로 지나갈 텐데 비스커스 유동을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경계층이 생기고 경계층 내에서의 속도는 당연히 U 인피니티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U 인피니티에서 U 인피니티보다 훨씬 작은 속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질량유량도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경계층이 있다는 얘기는 경계층이 없을 때보다 여기 있는 이 고체 경계면 위를 지나가는 유동의 질량유량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인데 질량유량하고 얘는 두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량유량을 단위를 두께의 단위로 바꿔준 것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유량의 감소를 나타내주는 대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는 저 두께에 비례해서 질량유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표현되는 모멘텀 thickness가 있습니다. 운동량 두께. 얘는 같은 이유로 뭘 설명해 주냐 하면은 경계층이 있음으로 해서 모멘텀이 얼마나 줄었는지, 즉 경계층이 있음으로 해서 고체 경계 위를 지나는 유동의 모멘텀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두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y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 분포를 내가 어떻게든 구해 갖고 쭉 경계층 내 속도 분포를 봤더니 이런 속도 분포가 얻어지더라. 그리고 이 지점이 u 인피니티의 속도를 가지더라. 밑에는 점점 y에 대해서 속도가 이렇게 변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u 인피니티 속도의 99% 되는 지점 찾는 거예요. 그럼 찾아봤더니 이 지점이 99% 되더라. 그러면 요게 델타 99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저는 간단하죠.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는 뭘 말해주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고체 평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이제 왼쪽에는 유니폼한 플로우가 자유유동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U 인피니티 속도 들어오는데 이 경계 이 플랫 플레이트 이 평판 시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층이 생겨나겠죠.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를 가져가고 우리가 11장에서 배우는 거는 다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예요. 터뷸런트는 안 배웁니다.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고 나면 이쯤 왔을 때 이미지 왔을 때 이 안에 속도 분포는 U 인피니티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죠? 비스코스 이펙트가 있어서 비스코스 마찰에 의해서 유동이 방해를 받으니까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이 경계
면이 없었으면은 고체 경계가 없었으면은 여기서 스트림 라인을 그려보게 되면 그냥 스트레이트한 스트림 라인이 생길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높이가 h라고 한다면은 h라는 면을 통과하는 모든 유량이 여기서도 동일한 높이 h를 통과해서 갈 텐데, 속도가 줄었으니까, 경계층이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줄었으니까 유로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다시 말해서 경계층이 안 생겼다, 경계층이 없다 그러면 스트림 라인이 원래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경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림 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스트림 라인은 이게 하나의 벽면이고 이게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온 애들은 다 이쪽으로 스트림 라인 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느린 속도를 가지는 경계층 내부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경계층이 있다면 이 스트림 라인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자리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은 헛공부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U 인피니티가 있어서 오는데 경계층이 없다, 경계층이 안 생기는 인비시드 유동이다 생각하면은 스트림 라인 이렇게 이 벽면하고 패러럴하게 스트레이트 할 텐데, 디스커스 유동이라서 경계층이 생긴다 그럼 이쪽은 속도가 작죠. 여기는 여전히 U 인피니티 속도를 가지고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스트림 라인은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결국 이 사이에 유로가 넓어져야지 속도가 줄어들어도 같은 유량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난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운더리 레이하고 상관되는 것도 아니고, 뭐 2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상관되는 것도 아니고 1학기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학과의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층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걸 이야기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스트레이트한 패러럴한 경계층인데, 패러럴한 스트림 라인인데 경계층 때문에 이만큼 위로 올라갔죠. 이 올라간 거리가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가 되는 거예요. 스트림 라인이 이만큼 배제됐다, 경계층 때문에. 이 배제된 만큼 매스 플로 레이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어느 임의의 지점 X에서 속도분포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고, 얘는 하나의 스트림 라인이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경계층을 표현하는 저 선이 스트림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트림 라인 아니라고 했죠. 경계층의 두께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발륨을 잡기를 맨 처음 입구 지점, 그다음에 벽면을 따라서, 그다음에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이
지점 요거를 컨트롤 발륨으로 잡아서 보게 되면 입구 지점에서 이 스트림 라인까지의 높이를 h 라고 하고, 원래 이 스트림 라인이 벽면에 패러럴하게 왔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h겠죠. 그죠? 이것도 h가 될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스트림 라인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를 델타 테타 배제 두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델타 99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층의 경계하고 만나는 지금 이 x라는 지점에서, 이게 x면 x라는 지점에서 경계층의 경계하고 만나는 스트림 라인 하나를 잡아서 쭉 연결한 다음에 그거의 초기에서의 높이를 갖고 이렇게 구분을 해둔 거예요. 좌표축은 뭐 당연히 여기 x, y 잡아놨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지금 벽면을 통해서, 이 평판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요량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 스트림 라인을 뚫고 지나가는 질량 요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트림 라인의 정의상 그 불가능하죠. 그러면 오로지 여기 h라는 높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 요량은 여기 델타 99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요량과 스테디 스테이트라면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앞으로는 델타 99라고 안 쓰고 그냥 델타라고 씁니다. 델타라고만 쓰면 델타 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요량의 합은 0과 같다 라는 것이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좌변에서 들어오는 것,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면적, h 면적은 h죠.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무한히 뻗어 있다고 생각하면 면적이 h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면도로 나가는 것은 0부터 y까지 질량 요량을 다 적분해 주면 되죠. 0부터 y까지 밀도, 속도, 그 다음에 면적, 미소 면적 dy를 해주면은 됩니다. 이거 두 개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게 되면 인컴프레시블 유동이다, 밀도가 일정하다 라고 생각하면 (0부터) y가 아니고 (1부터) 델타까지입니다. 우변은 u인데 이 안에다가 플러스 u 인피니티 마이너스 u 인피니티 해줘도 상관없죠. 그 다음 u 인피니티는 y 함수가 아니죠. y하고 상관없는 상수값이니까 얘는 u 인피니티 곱하기 델타인데, 델타는 여기서 주어지기를 h 플러스 델타 스타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h 플러스 델타 스타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좌변에도 u 인피니티 곱하기 h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게
델타 스타에 대한 정의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 없어지고 양변을 u 인피니트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정의가 뭘 말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도저히 헷갈리면 여기다 하나를 더 적어줘서 u 인피니트로 나누기 전에 그걸로 적어주게 되면 0부터 델타까지 위 아래 같은 식인데 이거를 여기 살펴보게 되면 여기 델타라고 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경계층 두께가 있고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속도의 크기가 u 인피니티예요. 그럼 이 적분이 지금 표현해주는 면적이 있겠죠. 그죠?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면적이에요? 어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위에 식이 표현해주는 게 뭐예요? u 인피니티 마이너스 u니까 여기가 u 인피니티라는 값이고 얘가 u죠. 얘는 u고 얘가 u 인피니티예요. 결국은 적분이 설명해주는 면적이 여기 요 면적이에요. 이건 고등학교만 제대로 졸업해도 알 수 있는 얘기죠. 어제 수능도 봤다는데 이거 잘 모르면은 내년에 수능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요 위의 면적이 설명해 주는 거는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요 면적입니다. 그죠? u 인피니티 마이너스 u 해서 0부터 y까지 접근한 거죠. 요 면적이 바로 u 인피니티 델타 스타고 얘를 이걸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벽면이 y 이퀄 0이 있는 게 아니고 벽면이 여기 델타 스타만큼 올라와 있다 생각하고 이 위에는 다 속도가 u 인피니티 속도를 가진다 라고 가정을 해도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 분포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벽면이 델타 스타만큼 위로 올라와 있고 그 위로 올라와 있는 대신에 여기서는 슬립 컨디션을 적용을 되고 이 위에는 다 u 인피니티라는 속도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면적, 이 면적이 이 면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u 인피니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이런 면적하고 밑에 있는 이 면적하고 같게끔 델타 스타를 배제 두께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제 두께이면 사실 두 가지예요. 스트림 라인이 원래는 벽면하고 패러렐하고 있었는데 경계층 때문에 얼마만큼 위로 배제되었는지 나타내는 그 두께임과 동시에 걔는 또 뭘 설명해 주냐면은 경계층이 없이 속도 분포가 전부 다 u 인피니티로 동일한데 다만 벽면이 슬립 컨디션을 가지고 델타 스타만큼 배제 두께만큼 위로 올라와 있다 라고 가정을 할 때 그때의 이 올라온 두께가 바로 올라온 거리가 바로 배제 두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ass flow rate
데피시트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매스 플로우 레이시 얼마만큼 경계층으로 인해서 부족해졌나. 원래 없었으면은, 원래 경계층이 없었으면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다 밑에까지 다 U 인피니티죠. 그죠? 경계층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없었고 다 포텐셜 유동이었다 치면은 이 위에부터 벽면까지 전부 다 U 인피니티 속도를 가졌는데 딱 요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 경계층 때문에 매스 플로우 레이시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경계층이죠. 경계층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니까 경계층이죠. 또 왜요? 쭉 가면 속도가 왜 똑같아져요? 아니 왜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한데. 이게 만약에 쭉 그냥 경계층이 이렇게 쭉 계속 발달을 하는데 이쯤 가면 속도가 여기랑 똑같아진다고? 응? 여기 경계층이 플랫 플레이트도 여기까지 계속 있는데 여기 여전히 노즐리 컨디션이고 여기서 속도 보게 되면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이거 되게 갖다줄 수가 없는데 무한히 뻗어 있으면 무한히 뻗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갑니다. 경계층 솔리드 월이 있는 한은. 질문 뭐라고요? 예. H가 작아지면 여기 요만큼 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컨트롤 발륨을 요만큼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더 작아지면 여기서 조금 디스플레이스먼트 되겠죠. 그죠? 여기 컨트롤 발륨 잡아서 하면 되고. 여기 요 지점 여기 요즘 경계층이 없잖아요. X가 0이면 경계층 내 두께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가 물은 게 뭐냐면은 이 H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도 바뀌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도 X의 함수예요. 경계층도 X의 함수죠. 경계층도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계층도 두꺼워지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도 마찬가지예요. X가 바뀌면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도 바뀌게 됩니다. 예. 예.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응? 이게 경계층 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경계층 이게 뭐예요? 이게 스트림라인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림라인이 들어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죠. 응? 경계층 내로 스트림라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온다 치면은 여기서 x y = 0에서 오는 스트림라인은 다 위로 가야 되고, 그럼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응?
이 위에서 온 애들은 다 일로 지나가고 밑에서 온 애들은 다 밑으로 가면 여기는 그러면 진공인가? 아니죠. 스트림 라인이 경계층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모멘텀 티크니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랑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는 경계층 때문에 생겨나게 된 매스 플로 레이트 데피시트 부족이죠. 부족한 양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모멘텀 티크니스는 경계층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해지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어떤 길이 다닌 척도예요. 질량 유량도 부족하니까, 속도 때문에 질량 유량이 부족해졌으니까 당연히 속도와 관계가 되는 모멘텀도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모멘텀 데피시트를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모멘텀 티크니스를 정의를 하려면 이번에는 이 컨트롤 발륨에다가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하려면 힘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프레셔는 일단은 이 지점의 프레셔는 컨스탄트하다. 여기서도 프레셔가 컨스탄트하다. 즉 여기 우측면 좌측면을 따라서 각각의 프레셔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두 개의 프레셔는 다를 수 있어도 하여튼 그 면 상에서는 프레셔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림 라인은 이 지점에서 경계층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경계층 바깥에 있는 이 스트림 라인은 스트림 라인 위하고 아래하고 속도 구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안 받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노슬리 컨디션이 적용이 되니까 아래쪽에서는 고체면이 유체의 입자를 못 지나가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드래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드래그가 있을 거예요. 프릭션 드래그. 나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모멘텀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역시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X방향 모멘텀 U는 X방향 힘의 합과 같다. X방향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는 드래그예요. 그리고 X방향이 지금 오른쪽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D가 되고, 네, 프레셔 폴스 차이가 있는데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프레셔는 이 지점의 양쪽의 프레셔는 다 대기압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은 결국 아래 윗면을 통해서는 들어오는 질량 유량 자체가 없으니까 좌우면에 질량 유량에다가 그때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먼저 나가는 면 오른쪽 면 속도 U고 질량 유량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들어오는 면은 0부터 H까지고 속도는 U 인피니트로 들어오고 질량 유량은 이렇게 역시 주어집니다. 얘가 마이너스 D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U 인피니트는 다 상수니까 Y에 대해서 상수니까 얘를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갈로 안에 있는 밀도 곱하기 U 인피니트 곱하기 H는 아까 전에 질량 보존의 법칙 했을 때 보게 되면 왼쪽에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죠. 왼쪽에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은 나가는 질량 유량과 같죠. 그래서 저 갈로를 나가는 질량 유량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같은 적분 구간에 대해서 dy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 두 적분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d는 0부터 델타까지 이렇게 되고 이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데타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릭션 폴스 때문에 저기 평판 위의 유동이 얼마만큼 운동량을 손해보느냐를 길이 다닌 척도로 나타내준 것이 모멘텀 티크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 티크니스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멘텀 티크니스가 얼마만큼 감소했나 모멘텀 데피시트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프릭션 드래그 D 때문에 저만큼만큼의 모멘텀이 손해봤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픽컬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U 제곱이 들어가서 쉽게 안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 모멘텀 티크니스 정도는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배웠으니까 쉐입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운다리 레이어의 어떤 형상을 결정해주는 인자로서 쉐입 팩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H로 표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와 모멘텀 티크니스의 B로 정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1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이 정의를 보면 알잖아. 정의를.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응?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가 클 것 같아요? 모멘텀 thickness가 클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가 더 큽니다. 왜? U는 U 인피니티보다 작죠. 요 괄호 안에만 있는 것이 얘가 없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의 정의고,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줬으니까 얘는 데타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1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를 갖고 계산해 보면 이게 뭐 1.5 정도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뭐 1.1부터 2. 몇까지 이렇게. 그때 이제 조 값에 따라서 경계층의 특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층의 두께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경계층의 두께, 디스플레이스먼트 두께, 모멘텀 두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계층 내에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층을 설명을 하는데 경계층이 이만큼 두껍다, 경계층 때문에 이만큼 모멘텀 데피시트이 생겼다, 경계층 때문에 이만큼 뭐 매스 플로 레이트 데피시트이 생겼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알아야 되죠. 그죠? 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걸 적분을 해서 데타도 구하고, 그 다음에 델타 데타도 구하고, 경계층의 두께가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알아야 돼요. 경계층 내의 속도. 경계층 내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 갖고 알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컨티뉴이티 그리고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경계층에다 적용한 것이 이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풀면은, 수학적으로 풀면은 속도가 얻어지는 겁니다.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경계층에 타당한, 경계층 유동에 타당한 가정들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타당한 가정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경계는, 솔리드 경계는 플랫 플레이트, 가장 간단한 것, 평판, 2차원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평판,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어떤 평판 위에 생기는 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있다. 그런 경계층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뻗어 있는 경계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3차원으로 그러면은 이게 칠판에 수직한 방향이 Z축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무한히 뻗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 방향, 뭐 X 방향, Y 방향 전부 다. 이게 Y 방향이니까 X 방향, Z 방향으로 이 종이가 무한히 뻗어 있고 얘가 솔리드 서피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속도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U하고 V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속도가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U는 X 방향 속도, V는 Y 방향 속도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현저히 큽니다. 어느 게 클 것 같아요? 응? U가 당연히 크겠죠. 그죠? 스트립라인 패턴을 보더라도 그냥 스트립라인의 위쪽으로 조금 배제된 거지, 응? 한참 X를 흘러갔을 때 조금 배제된 거지, 실제로는
거의 스트레이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경계층 두께가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걸로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절대 안 커집니다. 이건 이제 칠판에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경계층 두께는 거의 자라지 않고 아주 얇습니다. 아까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보잉 777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크기의 비행기죠, 그죠? 그 비행기 위에 생기는 경계층의 두께가 보잉 777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00m 안 됩니다. 100m 안 되는 길인데 그렇게 긴 평판 위에 생기는 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10cm 내외예요. 제일 뒤에 갔었을 때 제일 두꺼운 것이 경계층이 10cm 내외. 그러니까 무지무지 얇은 거죠,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서 U하고 V하고 비교를 하면 U가 현저히 큽니다. W는 비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W는 일반적으로 0이죠. 왜냐하면은 Z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9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저런 경계층이 있는데 속도 분포가 여기 이렇게 나 있는 속도 분포인데 어떤 물리량의 9배를 한번, 속도의 9배를 생각해도 되고, 속도의 9배를 생각하죠. 그냥 Y방향 9배가 클 것 같아요, X방향 9배가 클 것 같아요? Y방향이 훨씬 크죠. Y방향으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위치를 바꿔도 속도가 차이가 확 나죠. 근데 X방향으로는 조금 움직여서는 차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훨씬 큽니다. Z방향으로는 9배가 없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Z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크기에 대한 고차를 가지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컨티뉴이티 보게 되면 인컴프레시블, 우리가 하는 거는 앞으로 뭐 내가 따로 말을 안 해도 람이나 인컴프레시블 바운더리 레이어예요. 컨티뉴이티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Z방향 9배는 없다 그랬으니까 0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U는 V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더 클 것 같지만은 또 9배가 있으니까 d dx 있고 d dy 있죠. 이때는 d dy가 더 크니까 크고 작고 크고니까 두 개는 크기가 비슷하다고 봐서 둘 다 살려두는 거예요. Z에 대한 미분은 dw, dg는 자체가 0이니까 0인 거고,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X방향 이퀘이션을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가정하지 않고 얘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나머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의 X방향 이퀘이션에서 나머지 텀들은 다 바운더리 레이어 어프락시메이션, 이게 바운더리 레이어 어프락시메이션인데 이거를 적용하고 나면 얘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면 없어지는 거고, 얘는 뭐예요? 둘 다 분자에 UU 들어가 있죠. 같은 크기 UU가 들어가 있고, 9배는 얘는 DDX고 얘는 DDY가 9배는 얘가 크죠. 그래서 얘를 없앨 수도 있으나 앞에 더 큰 U가 곱해져 있죠, 얘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텀은 크기가 비슷하다고 봐서 둘 다 살려두는 거예요. W 텀은 W 자체가 0이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거고, 뒤에 있는 디퓨전 텀들도 마찬가지. X에 대한 것, Z에 대한 것들은 Y에 대한 9배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없어지고 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2D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는. Y방향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바운더리 레이어 어프락시메이션을 Y방향 이퀘이션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얘만 남습니다. 이건 뭐예요? 프레셔는 결국 only function of x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y 방향으로는 프레셔의 변화가 없다. 평판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프레셔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x가 바뀌면 프레셔는 바뀔 수도 있으나 y 방향으로는 프레셔가 안 바뀐다 라는 것이 이 바운더리 레이 어프락시메이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퀘이션 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u, v, 그 다음에 p죠. 근데 주어진 것은 지금 주어진 것은 여기 하나, 둘, 세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었던 거는 프레셔는 x 반함수라는 걸 얻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이퀘이션 갖고 우리가 속도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 간단하게 노슬리 컨디션 경계층이다, 경계층이 있다라는 자체가 바로 비스코스 이펙트를 고려한다는 얘기니까 노슬리 컨디션이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층의 바깥에서 즉 y가 델타인 지점에서 속도가 이미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0.99를 곱해 u 인피니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는 그냥 속도가 u 인피니티다 라고 해도 됩니다. 공학적으로 저 정도 1%의 오차는 우리가 얼마든지 안고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써갖고 이 이퀘이션을 풀면은 바운더리 내의 속도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이 프레셔 분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y 방향으로 속도 프레셔 구배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 x 방향으로만 프레셔 구배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경계층이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임의의 지점 x 지점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얘가 y죠. y를 따라서 프레셔 분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의 프레셔나 여기서 프레셔나 여기서 프레셔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바운더리 레이 어프락시메이션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경계층 바깥은 인비시드 영역이죠. 여기는 인비시드예요. 그죠? 경계층 안은 비스코스 영역이고, 경계층 안에 프레셔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스코스 효과를 고려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야지만 프레셔를 구할 수 있는데, 바운더리 레이 어프락시메이션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y축을 따라서는 프레셔가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경계층 바깥의 프레셔가 곧 경계층 안의 프레셔라는 얘기잖아요. 경계층 바깥은 인비시드 영역이니까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안 풀고 여기서 베르놀 이퀘이션 적용해서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층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 여기 뭐 인피니티 지점이 있다, 그쪽부터 여기까지 오는 어떤 스트림라인 하나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베르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인피니티라고 하는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프레셔를 알고 프리스트림 벨로시티 알면 여기서 프레셔를 구해갖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지수 하나가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경계층 내의 프레셔는 저렇게 경계층 바깥에서 프레셔 분포를 구해버리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층 바깥에서 프레셔는 어떻게 구하냐? 베르놀리 이퀘이션 포텐셜 플로우 갖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포텐셜 플로우를 할 때도 지오메트리는 필요하니까 지오메트리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지오메트리 경계가 여기 있다 생각해서 포텐셜 플로우를 구해서 이 지점에 프레셔를 구하면은 덜 정확합니다. 왜? 비스코스 이펙트를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포텐셜 플로우를 써갖고 이 전체 경계층에 무시하고 속도장을 구하죠. 속도장이 나오죠. 그때 이제 여기 프레셔하고 U 인피니티 값을 가지고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 안에 속도 분포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 나온 만큼 경계층 이 고체면을 옮겨줘요. 이만큼. 그리고 다시 포텐셜 플로우를 풉니다. 그리고 다시 U 인피니티를 구하고 프레셔를 구하죠. 그걸 갖고 다시 또 경계층에 대입을 해서 경계층에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다시 구하고 그렇게 이제 이터레이션 하다 보면 결국은 수렴이 돼 간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가 그런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뭐 이미 한 점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한 점은 저렇게 주어진다. 여기 속도도 U 인피니티니까 여기서 U 인피니티는 어떤 상수값이 아니고 x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거를 미분해 보면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미분해 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하실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pd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에 프레셔 항이 들어가 있었죠. 컨티뉴이티 하나, x 모멘텀 이퀘이션 하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지수는 uv, p 세 개였는데 지금 이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으로부터 출발해갖고 베르놀리 이퀘이션 써서 이 프레셔라는 미지수를 없애준 거예요. u 인피니티는 내게 주어지는 값이고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포텐셜 플로우 써갖고 내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내의 속도를 분포를 구하기 전에. 그래서 U 인피니티는 내가 이미 아는 값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 바운더리 레이어 이퀘이션을 갖고 문제를 최초로 푼 사람이 블라지우스예요. 이 블라지우스가 누구냐면은 그 프렌틀의 제자입니다. 프렌틀이 누구라 했죠? 뭐 했던 사람이라 했죠? 응? 이 바로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학자였는데 수학은 별로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학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물리 교과서나 화학 교과서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계공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심지어 철학도 잘하고 뭐 미술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나오는데 프렌틀은 특이하게도 물리적인 직관은 아주 뛰어났는데 수학은 별로 잘 못했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리가
약간 직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프렌틀이 이제 그 경계층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즉 머릿속으로 상상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물리적인 직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프렌틀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 똑똑한 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똑똑한 지자들이 블라지우스, 뭐 나중에 여러분 나오면 알겠지만 폰카르만 이런 사람들 다 유력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프렌틀 제자예요. 프렌틀 제자는 또 수학을 잘했어요. 특히 블라지우스는 수학을 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프렌틀이 그 경계층이 이럴 것이다 라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고 블라지우스가 바로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우지우스가 맨 처음에 경계층 내의 속도 분포를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없다. 즉 dpdx가 0이다. 이 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dpdx는 0인 조건에 대해서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 내의 속도 분포를 프렌틀이 최초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곧 u 인피니티는 x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니폼 플로우인 거죠. 포텐셜 플로우로 치면은 유니폼 플로우인 경우, 이 경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말은 안 적었지만은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두 이퀘이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 UV는 y = 0에서 즉 솔리드 경계에서 0이 된다. 노슬립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y가 무한대로 갈 때, 즉 이 말은 뭐냐면 경계층 바깥으로 갈 때, 즉 y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y가 델타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u 인피니티가 된다. 그래서 미지수 2개, 반정식 2개, 바운더리 컨디션 2개 딱 풀 수 있죠. 그죠? 저거를 풀면 경계층 내의 속도 분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풀 수 있어요. 100년 전에 블라우지우스가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실제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 PD 시간에 배웠던 그런 방법들을 갖고 실제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면은 이런 타입의 솔루션 이퀘이션은 시뮬레리티 상사회를 갖고 풉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상사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응? PD를 공수 3에서 배웠나요? 응? PD가 뭔지 몰라요. 파시얼 디퍼런셜 이퀘이션,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수 분리법이란 것도 있고, 뭐 캐릭터리스틱 메서드란 것도 있고, 시뮬러리티 솔루션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도 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수학책 다시 보던가 아니면은 역시 대학원에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사회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회 풀이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회가 뭔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각자 좀 예습 좀 하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질문 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